대립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려면 우선 무엇부터 고쳐야 되느냐? 마음보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화술보다는 심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속에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얘기할 때 벌써 눈초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선 마음보를 좋게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확 담으셔야 됩니다. 화술보다 심술, 화술보다 심술입니다.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좀 잘해봤으면.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지, 특히 품격 있게 말하는 법에 대한 말 품격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품격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떴던데,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말 품격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이 사람이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는 이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권에 있어서도 요즘 보면은 품격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정치권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은,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의 99% 정도가 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우등생하고 우등생이 아닌 학생을 비교해 봤는데 오히려 우등생이 욕을 더 아주 알차게 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를 비교했는데 여학생의 욕하는 빈도가 더 높다는 그런 설문도 있습니다. 물론 설문에 따라서 차이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말을 잘한다는 것.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말을 잘 아주 달변으로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말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을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신뢰가 가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면 이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을 잘한다는 것에는 이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스피치라는 게 있죠. 어디 가서 혼자서 대중을 상대해서 얘기하는 거, 혼자서 말하는 거죠. 연설, 스피치, 강의, 제가 지금 하는 것도 말을 잘하는 것에 있어서의 제1번 첫 번째 스타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혼자서 말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스타일은 상대가 있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즉 대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치를 잘한다는 것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삼 축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스피치를 하게 돼 있어서 갔는데 제가 순서상으로는 8번째였습니다. 그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 단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대기하고 있죠. 단상에요. 첫 번째 나가서 스피치 하는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흔히 듣는 그대로의 스피치 스타일입니다. 친애하는 인삼농가 여러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스피치를 해야 될 차례가 지금 기억하기로 8번째였는데 준비해온 스피치 원고를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존경하는 인삼재배농가 여러분 해가지고 길게 이게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 순간 판단을 빨리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센스라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 연설문 가지고 스피치 했다가는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금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 한 분들하고 다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중언부언해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단상에 나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추우시죠? 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그분들이 예! 하고 큰 소리로 외쳐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당신이야말로 우리 속을 아는구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호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매우 추우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인삼을 안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느냐. 앞에서 좋은 말씀을 모두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삼을 많이 드시길 바라면서 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 15초밖에 안 되는 연설이 그날의 하이라이트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스피치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 호응을 불러내고 그리고 이미지 개선을 하고 신뢰감을 갖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이 스피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근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아주 험악하기 때문에 SNS 시대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영어 SNS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Surveillance Networking Society, 즉 감시망 사회다.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는 사회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밑에 보면 관일이라고 하는 낙관 같은 게 있죠.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이건 일부러 상사를 크게 그리고 이 부하 직원을 작게 그렸는데 괜히 큰 소리 치고 말을 막 했을 경우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얘기냐 옳은 얘기냐 맞는 얘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오버돼 가지고 잘못된 표현을 했을 때 오히려 SNS 즉 악마의 덫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악마의 덫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요. 어떤 분이 잘못해 가지고 그것을 시비에 당함으로써 나중에 자살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내가 악마의 덫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이 표현을 빌려서 씁니다만은 우리는 말을 잘못하면은 악마의 덫에 걸려서 패가망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첫째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에는 3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5요소, 7요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는 콘텐츠죠. 말의 내용입니다. 어떤 말의 내용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말을 청산유수로 잘잘 하는데 말의 내용이 남 험담이나 하거나 형편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콘텐츠. 두 번째는 약간의 스킬입니다. 이 스킬을 우리가 주로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뭐 웅변 학원도 다니고 합니다만은 웅변 학원에 다니는 거 좋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웅변에 가서 내 주장을 어떻게 잘 펼칠 것인가를 훈련 쌓다 보니까 대화하는 훈련은 상대적으로 덜 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화하는 스킬을 조금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센스죠. 조금 전에 제가 어느 행사장에서 인삼 재배 농가를 향해서 얘기했을 때 제 원래의 고정된 연설문을 없애버리고 그 즉석의 상황에 맞는 연설을 한 거, 스피치를 한 거, 이게 바로 센스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와 스킬과 센스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대화에 나선다면은 실수하지 않는 좋은 대화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화인가 대립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물론 뭐 꼭 한국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대립을 한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래 맞아 그리고 호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속으로 이 사람이 이번에 이 말을 끝내면은 나는 무슨 말을 할까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자꾸만 하더라고요. 버릇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점을 찾아서 그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는 말이 끝나자마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건 뭡니까? 대화가 아니라 대립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냥 주면은 받는 겁니다. 야, 내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하면은 그 이야기를 받는 거예요.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수긍하는 거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또 나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랬어? 이게 아니라 아니지. 그게 아니지. 하고 꼭 대립하고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대화를 하고 있는지 대립을 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립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려면 우선 무엇부터 고쳐야 되느냐? 마음보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화술보다는 심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화술은 말의 기술이죠. 그런데 심술은 뭐냐? 우리가 심술 맞다고 하는 그런 심술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마음보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마음에 보글보글 끓는 상대방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으면 대화가 자동적으로 대립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속에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얘기할 때 벌써 눈초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술이 심술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화법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무엇을 마음속에 가다듬으셔야 되느냐? 우선 마음보를 좋게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확 담으셔야 됩니다. 화술보다 심술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이제 또 팁을 드린다면 말을 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방송 강의이기 때문에 말을 상당히 좀 빨리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말을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하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대화를 할 때는 한 템포 늦게 말하라는 거죠. 천천히 말하라는 겁니다. 천천히 말하면요, 적어도 7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천히 말하면 목소리가 낮고 정중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정중해지질 않죠. 목소리를 낮추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에 대해서, 오늘 말하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소리가 낮아지면은 당연히 정중해지죠. 즉 이것이 천천히 말하기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말하면 품격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품격이 없는 사람이 말을 빨리 하지,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천천히 합니다. 연속극을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 말을 촉새처럼 빨리빨리 하지, 회장님이라든가 사장님이라든가 이 전문가로 있는 사람은 말을 천천히 하는 배역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천천히 말하면 품격 있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말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말을 빨리 합니다. 사기꾼은 뭐냐? 자기 마음속으로 빨리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조급심이 있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게 됩니다. 말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지금 자기에게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는 것, 대화할 때는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 그러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저도 지금 이 방송 시간을 늘려서 잡았다면은 천천히 오늘 말하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천천히 말하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주어진 시간에 가급적 많은 양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이 조절됩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당연히 감정이 조절됩니다. 천천히 하는 그 박자에 맞춰서 감정의 파고도 천천히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조절됩니다. 다섯 번째는 말 실수를 줄입니다. 한 템포 늦게 말하면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말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여섯 번째, 말을 천천히 하면 좋은 목소리로 느껴집니다. 이게 참 재미난 효과예요. 탁성인 사람도, 목소리가 쉰 사람도 말을 천천히 하면 상대방이 약간의 착각을 일으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설득력이 높고 품격 있게 보이기 때문에 말의 목소리가 좋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천천히 말하면 말을 잘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가 오늘 대화법을 배우려고 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꽉 담아둘 것은 앞으로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는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화술보다 심술이라고 했죠. 마음속에 심보를, 좋은 심보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콱 담아놓고 이제 두 번째로 나는 말을 천천히 할 거야. 이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는 대화를 할 때 절대로 조급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 템포 늦게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요, 말을 천천히 하면 답답하다 그러더라고요.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을 천천히 듬직하게 품격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을 잘하는 효과를 듬뿍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짜증 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구하고 얘기를 해보면 짜증스러울 수가 있죠. 나 그 친구하고 말하면 말이야, 정말 재수없어, 밥맛이야, 짜증나,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아마 많을 겁니다. 그 짜증스럽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런 경우가 나타날 것인가를 제가 면밀히 관찰해 가면서 4가지의 원인을 꼽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짜증 화법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말을 가로채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아들 녀석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막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아들 녀석이 말이죠. 아버지, 제발 좀 말 좀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아들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탁 낚아채가지고 이 허리를 자른 거죠. 이게 어른이다 보니까 바로 그게 꼰대 짓이에요. 이 젊은 친구라 하더라도 아들이라 하더라도 얘기를 할 때는 끝까지 다 들어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누가 그따위 소리 하느냐 하고 말을 딱 가로챘더니 아버지 제 말 좀 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발 좀 말 좀 가로채지 마세요 하고 짜증을 팍 부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옳거니 짜증 화법의 첫째 특징은 말 가로채기구나 하고 요 하나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를 다는 거죠. 이 누구하고 얘기를 해보면 선선히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죠. 나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게 좋더라 하면 아이 그게 뭐가 좋냐 이런 사람이 있죠. 꼭 토를 다는 사람 이러면은 정말 짜증납니다. 세 번째는요, 깐족거리는 사람 있죠. 깐족하는 사람. 야, 이 아이스크림 달다 하면은 정말 맛있는데 하면 끝날 텐데 그럼 아이스크림이 달지 쓰냐 이런 사람이 있죠. 나 이번에 술 끊기로 했다면 야, 너 술 끊기로 작정한 게 벌써 내가 알기로도 5번이 넘는다 이런 사람이 있죠. 이게 뭐냐면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냥 술 끊기로 했다면 그래 이번에는 성공해라 화이팅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깐족거리면서 말이죠. 너 뭐 술 끊는다고 늘 그랬지만 어디 끊는 거 제대로 하겠냐 또 몇 번이나 며칠이나 끊겠냐 이렇게 깐족거리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짜증나는 거 뭐냐 주절주절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정말 짜증나죠. 중간에 비집고 들어갈래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대방하고 대화하기가 싫어집니다. 그게 바로 짜증 화법을 구사하는 거죠. 말을 가로채기, 토달기, 깐족거리기,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것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품격 있게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조금 전에 첫째, 화술보다는 심술이라고 했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천천히 말하라 했잖아요. 천천히 말하면 품격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대화의 주도권을 딱 잡는 방법은 뭐냐? 선수는 질문으로 대화합니다. 이것도 마음속에다가 꼭 담아주세요. 화술의 선수들은 질문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자기가 애써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말이죠. 뭐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거기에 대해서 야 그건 말도 안 돼 하고 토를 달거나 깐족거리거나 할 것이 아니라 질문을 넌지시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지? 그러면 또 상대방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신났다는 얘기는 저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나게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고는 또 질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됐지? 이 질문법으로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은 대표적인 선수가 가수 나훈아 선생이 그렇게 애타게 찾은 테스형이죠.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은 유명합니다. 끊임없이 제자들하고 질문을 했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지? 그건 어떻게 된 거지? 이것은 뭐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제자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래도 너는 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어록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질문으로 대화합니다. 요 밑에 나온 글자 보면은 질문, 맞장구, 경청 이렇게 돼 있죠. 이 질문, 맞장구, 경청 요걸 마음속에다가 잘 담아두시면요. 대화를 얼마든지 여러분의 주인이 돼가지고 중심이 돼가지고 대화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품격 있게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턱 던지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랬어? 야 신났겠네? 좋았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그 다음에 또 잘 들어주고 또 맞장구 치고 경청하고 이런 식으로 이 질문과 맞장구와 경청을 돌아가면서 활용하면 품격 있게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꼰대예요. 꼰대. 요즘 뭐 보통 사람 다 꼰대 소리 다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35살 된 사장님을 만났어요. 35살인데 또 이 얼굴이 동안이더라고요. 얼핏 보면은 20대 후반밖에 안 돼 보이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 사장님이더라고요.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요새는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하거나 또는 회의가 조금만 길어져도 사장님 그러면 꼰대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 꼰대라 그래요. 자기보다 나이만 많으면 꼰대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요.
꼰대라고 하는 말에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꼰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공식으로 만들어냈어요.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은 참가비나 주소, 참가비를 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고 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참가비나 주소, 이 6개 중에서 순서는 헷갈려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참견하지 말라. 쓸데없는 참견을 많이 하죠. 쓸데없는 참견을.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지하철 타고 제가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오는데도요, 거기에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들이 뭐 하니까 그건 뭐예요? 그거 참견하시는 거죠. 요즘은 그런 걸 엄청 싫어합니다. 낯선 사람이 쓸데없는 참견하면 당연히 속으로 꼰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은 단군 이래의 스펙이 가장 좋다는 것이요. 정말 똑똑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을 내 젊었을 때하고 비교하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한번 우리가 젊었을 때에 나이 많은 사람이 참견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그게 귀에 들어오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 쓸데없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참갑입니다. 그 다음에 비는 뭐냐. 비난하지 말라. 이게 비난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 전 세계를 주무르는가,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 가지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아침에 유치원에 갈 때에 부모의 당부의 말 첫 번이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 그 보도를 보고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뒷담화하는 거, 사실 뒤에서 험담하는 거 속이 후련하고 좋지요. 그러나 험담하면 할수록 꼰대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참갑이 나는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말씀하지 마세요.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바로 라떼 이즈 호스 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떼 커피를 갖다가 빙자해가지고 비유해가지고 이 라떼는 말이야 그러죠. 그래서 라떼는 옛날 얘기 하시지 말라는 거죠. 뒷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소리를 높여서 꽥꽥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것. 이 참갑이나 주소 6개에 해당되면은 바로 꼰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떼 화법과 제가 에스프레소 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발표했는데 라떼 화법은 어떤 거냐? 여기 나와 있죠. 5가지가. 과장된 자기자랑, 시시껄렁한, 정보가 안 되는 추억담, 비난, 실책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방적인 설교, 길게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라떼 화법이에요. 그러면 라떼 화법을 버리면 무슨 화법으로 말해야 되느냐? 제가 고민하다가 에스프레소 화법이라고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라떼가 커피잖아요. 커피니까 제가 커피 중에 또 무슨 커피가 있나 보니까 에스프레소가 있더라고요. 라떼가 되죠.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 하다가 딱 떠오른 것이 뭐냐? 예스 플리즈입니다. 예스는 뭐지? 긍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떼 화법을 이제부터 버리시고 예스 플리즈 화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에스프레소입니다. 누가 얘기하면요. 젊은 사람이 얘기하면요. 예스. 그래 맞다. 옳거니 참 좋았어. 이렇게 긍정해 주라는 거죠. 그걸 말이야, 그건 아니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스, 맞았어, 옳거니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 이렇게 긍정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는 플리즈는 뭡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제의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네. 이게 플리즈지요. 그리고 플리즈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겸손화법이죠. 겸손하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제안하는 화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 라떼를 마실지언정 머릿속에는 에스프레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지금 젊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비록 라떼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에스프레소를 생각하시면서 yes please 이 화법을 사용하시면 분명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절대 꼰대가 아니다. 대화의 상대가 된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꼰대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꼰대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꼰대를 화법으로만 얘기한 것은 아까 제가 참감이나 주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꼰대 5계명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우황청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우황청심원 약 광고가 아닙니다. 저 약회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우황청심원 꼰대를 점검해보는 5가지 항목입니다.
우월적 지위는 잊어라. 이젠요, 내가 팀장이니 부장이니 하는 것, 사장이라고 하는 것, 리더라고 하는 게 오히려 짐이지 권력이 아닙니다. 우월적 지위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직위가 높기 때문에 내 맘대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꼰대입니다. 그래서 우월적 지위는 잊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 황이죠. 상황이 변했음을 알라. 지금은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저희 때는 회식을 저녁 때 할 때에 부장님이 오늘 회식이 있으니까 남으시오 하면은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장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부장이 오늘 저녁 때 회식이 있으니까 남으시오 할 때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변했음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 시절을 돌아보세요. 청년 시절. 여러분의 청년 시절에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떤가요? 제가 좀 못한 얘기입니다만은 전 청년 시절에 이랬습니다. 제가 25살 때 취직을 해서 신규 직원이 됐는데 제 뒷자리에 앉아있는 상사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41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70이 넘은 제 눈으로 봤을 때에 지금 40대 초반은 정말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5살인 제 신입사원의 눈으로 41~2살 된 그 상사가 어떻게 보였냐면은 저희들 신입사원들끼리 뒷담화를 할 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40 이상 먹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셔야 돼. 이렇게 망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청년 시절 때, 25살 때, 20대 때에 40대, 50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은 절대로 청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왕청심, 심은 뭐냐? 심판관 노릇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아니야. 마치 자기가 인생사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심판관 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고 말이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 그 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놀라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관 노릇 하시지 말라는 것. 다섯 번째,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칙대로 하라. 6시 땡 하면은 근무 시간이 끝나는 것이 회사의 사규로 돼 있으면 내 밑에 있는 직원이 6시 땡 하자마자 저 퇴근하겠습니다. 소리도 안 하고 퇴근했다고 해서 그것을 버르장머리 없다든가 이상하게 보시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게 원칙이니까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카톡을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면 보내지 않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경비 하나를 쓰더라도 이것이 규칙에 있는 경비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말을 하더라도 머릿속에 심보가 에이 젊은 친구들은 별 볼 일 없어. 이런 심보가 있으니까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강의에 제일 처음 강조한 것이 심술이었죠. 심보를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 심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래된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한 서너 번 봤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의 이 영화가 왜 멋있었냐면은 저는 그 마지막 어록이 마음에 확 타서 여러 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에 있는 젊은 그 배우가 브래드 피트죠. 이 브래드 피트가 둘째 아들 막내로 나옵니다. 그리고 3부자가 살고 있는데 물론 어머니도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 첫 아들하고 둘째 아들 브래드 피트하고 세 부자가 아주 뭐랄까 잘 뭉친 화목한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말이죠. 막 싸우기도 하고 티격태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 서로가 사랑을 하는 그런 아주 잘 뭉친 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장남인 사람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코드가 맞는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통해요. 근데 브래드 피트는 천방지축이에요. 제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신세대죠. 그래서 이 형하고도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 멋대로 행동하다가 드디어 브래드 피트가 이 둘째 아들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낙담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낙담한 아버지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마지막 대사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구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었다. 이 대사를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대사를 늘 마음속에 담고 삽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뭔가 탁 꽂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랑을 존중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세대 간에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지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온전히 존중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처럼 저의 젊은 날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특근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상사에게 혼쭐이 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불려나가고 했던 사람이 보았을 때는 땡 하자마자 서랍을 잠그면서 말도 없이 나가는 젊은 세대가 솔직히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존중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 너의 세대는 그것이 원칙이야 하고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해답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세대 존중의 이 어록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권합니다. 이것을 권합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인 거지만 존중은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존중하기로 결단 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것을 꼭 마음속에 담아두고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온 며느리가 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입장을 존중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갈등을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부부대화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줄게요. 부부대화술. 이 대화 중에서 부부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모든 것이요. 사회에 나가서 뭐 제대로 대접 못 받더라도 집에서 배우자에게 대접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주더라도 배우자가 이해해주면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고령화 시대라서 수많은 인구가 은퇴 퇴직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막 인생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막 인생을 들어가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막 인생입니다만은 이막 인생에 들어가면은 친구도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친구 많아봤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라고 하는 것도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어쨌든 나의 아지트인, 나의 캐슬, 성인, 집에 있는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하고의 대화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친구하고의 대화를 잘한다든가 신세대하고의 대화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서 내 아내하고의 대화, 내 남편하고의 대화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는 질문하고 맞장구 치고 경청한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대화술도 우리가 머릿속에다 딱 박아둬야 되는데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공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1, 2, 3, 4, 5입니다. 1, 2, 3, 4, 5. 1. 1인칭 화법을 활용하라. 2인칭 화법은 뭐냐면요. 2인칭 화법은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2인칭 화법이에요. 당신은 왜 저걸 저렇게 해? 당신은 말이야 못돼서. 당신은 말이야. 이게 2인칭 화법이에요. 1인칭 화법은 뭐냐면요. 나는 말이야 이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당신은 말이야 왜 저걸 저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요즘 마음이 슬프다. 나는 이렇다. 이게 1인칭 화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기죽거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기죽거리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부부들의 상당수가 대화를 나눌 때 이기죽거립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하겠어 하면은, 그래? 맞장구 치고 참 화이팅! 이게 아니죠. 나 요번에 술을 끊기로 작정해서 하면, 여보, 정말 멋있어요. 화이팅!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해가 서쪽에서 뜰래나. 이게 이기죽거리는 거예요. 약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거나 이기죽거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것도 짜증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부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너무 장난스럽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난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어. 이막 인생인데 내 열심히 정말 개과천선해가지고 잘할 거야 하면은 여보 정말 결심 잘했어요. 화이팅! 이게 맞지. 아이고 이제 해가 서쪽에서 뜰래나 아니면 말이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변한다는데 이렇게 이기적거리니까 이게 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삼갈 말은 삼가라.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켜야 될 선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하다가 당신네 말이야. 우리 처갓집이 당신네가 원래 집안이 그런 집안이야. 이게 바로 삼갈 말인 거죠. 시댁 식구를 향해서 말이죠. 남편을 보면 시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당신의 집안이 원래 그렇고 그런 집안이야. 이게 바로 삼갈 말이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말이죠.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리 일상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뻑하면 말이죠. 우리 이혼해. 이런 말도 삼갈 말이죠. 정말로 이혼할 게 아니라면은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삼갈 말은 삼가라는 거죠. 네 번째, 1, 2, 3, 4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라.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밤에 봤더니 너는 내 운명이던가요? 뭐 그런 텔레비전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나온 거 보니까 부부간에 이제 티격태격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티격태격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남편이 섭섭한 게 뭐냐면은 왜 나한테 어린아이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나는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이 맞겠어요? 아내는 고맙다고 늘 했다는데 남편은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내의 입장에서 마음속으로만 고맙다고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말을 안 한 거예요. 왜냐? 들은 사람은 기억하는데 들은 사람이 기억이 없는데 한 사람은 했다고 하는 건 둘 중에 누구 말이 틀렸느냐? 아내의 말이 틀린 거죠. 난 고맙다고 늘 했는데 실제로 고맙다는 표현을 한 게 아니죠. 마음속으로는 고마우면서도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느냐? 제발이지 고마워, 미안해 이 말 좀 하면서 살자고 호소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요거 내일 방송에 가서 강의할 때 써먹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 눈에는요 맨 그런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부간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보 미안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깝기 때문에 그런 말을 생략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해 한다고 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 고마워. 여러분 잘 아시는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미안하다고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여주인공이 그러죠. 사랑한다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작년에 그 배우들이 80대 노인이 되셔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도 그 대사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시나리오에 그렇게 써 있어서 미안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 대사를 읊조렸을 뿐이지 실제로 자기네들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말의 뜻을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대사를 보더라도 좀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대사를 잊어버리시고 사랑한다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요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케이식 대화를 하라. 무슨 얘기냐? 여보 이거 청소 좀 해줄래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니 당신은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기적거리는 것이 되고 결국은 부부 싸움이 되는 것이 되고 부부간의 진지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부부 대화를 1, 2, 3, 4, 5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때로는요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그런 것 공식이 있으면요 포스트잇에다 써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링컨에게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침묵화술. 이제 이 강의를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끝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침묵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말을 잘할 것인가만을 따지고 그것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링컨이 위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링컨은 원래 농담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는요, 남의 험담을 엄청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즈라고 하는 정치인을 험담했는데 이게 실즈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결투를 하게 돼버렸죠.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결투를 하게 될 뻔했을 때 친구들이 말려서 결국은 무산됐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링컨은 단 한 번도 남의 험담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링컨이 또 하나 위대한 것은 뭐냐? 그렇게 명연설을 하면서 말을 잘하는, 농담도 잘하는 링컨이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그때부터 침묵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기자도 그렇고 상대당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이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링컨은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할 줄 알고 연설할 때는 연설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침묵할 때 침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이거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화술의 또 하나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뭐 AI, 인공지능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 텔레비전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4차 산업혁명은 국가라든가 기업 측면에서 알아서 해결해 나갈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혁명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혁명해내는 겁니다. 이 화술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조간일이라는 사람이 요번에 뭐 그런 책을 써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마음보를 옳게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자기를 갖다가 혁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누구로 꼽냐면 링컨도 그리고 간디도 아닌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화법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로서 이 방송을 합니다마는 제가 유튜브 하는 이 방송 사진이 옆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만든 사자성어 중에 소변 대변이 있습니다. 소변 대변. 이게 아주 제가 만든 사자성어 중에서 가장 좋은 사자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소변, 작은 것을 변화시키면 큰 것이 변화된다는 저의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작은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화술 전체가 변화되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